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사람이 연기처럼 공기처럼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더 무서운 것은 사라진 그 사람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기억 속에 한 사람의 끔찍한 죄가 숨어 있다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나무가 우거진 골목 끝에 자리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이 집은 여느 가정집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정원에는 계절 꽃이 피어 있었고 담장은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안이었습니다. 나이는 38살 정신과 전문의인. 그녀는 일반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 지하에 마련된 사설 상담실에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억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를 이어오던 서지안은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환자들을 조용히 그리고 깊이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료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단순한 대화 상담이 아니라 특수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치유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소 실험적이었지만 그녀의 치료 성과는 놀라웠고 그 이름은 조금씩 알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서지안은 지하 상담실에서 환자 박소은과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은은 반복되는 악몽과 기억 장애로 수년간 고통받아온 32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상담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상 연결이 끊겼습니다. 박소은은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서지안은 다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박소은은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서지안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은 평온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지하 상담실의 장비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서지안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망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편 유정민은 사건 당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42살의 기업인인 유정민은 아내의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충격받은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그는 스스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사람의 이름은 강하윤이었습니다. 강하윤 38살 전직 경찰 출신의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차갑고 예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한번 사건을 맡으면 끝을 볼 때까지 절대 손을 놓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유정민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은 하윤은 며칠간 자료를 직접 검토한 끝에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종 신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윤은 처음으로 서지안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의 구조가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달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서재 책장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숨겨진 계단을 통해 내려간 공간에는 또 다른 지하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 대형 모니터까지는 일반적인 상담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놓인 장비는 전혀 달랐습니다. 금속 재질의 헬멧, 형태 장치가 있었습니다. 수십 가닥의 전선이 그 헬멧에서 뻗어나와 대형 서버처럼 생긴 기계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기술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장비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피험자의 뇌파를 읽어 그것을 시각 데이터로 변환하고 저장하는 장치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기억을 영상처럼 재현하는 기계였지요. 공식적으로 허가된 의료 기기는 아니었습니다. 서지안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외부 루트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윤은 그날 저녁 박소은을 직접 만났습니다. 박소은은 창백한 얼굴로 하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하윤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묻자 박소은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지안 선생님은 평소처럼 차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으시더니 화면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소은의 진술은 짧고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끊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녀를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진술 안에서 하윤은 분명히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박소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경찰 보고서와 주변 CCTV 영상, 서지안의 진료 기록을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서지안의 집 주변 카메라 어디에도 외부인의 출입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배달원도 없었고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외부 범인의 침입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 밤 하윤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처음 보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낯선 복도였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낮고 불안한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윤 자신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였고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기억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과 연결된 무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직 전모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지안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윤 자신도 어느새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삭제된 데이터 속에 숨겨진 마지막 경고, 두 개의 기억을 가진 여자, 그리고 서지안이 상담 도중 마주쳤던 한 사람의 끔찍한 비밀. 오늘 챕터 2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종 신고로부터 닷새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탐정 강하윤은 서지안의 지하 상담실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전날 밤 경험한 낯선 기억의 잔상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낯선 복도,
속삭이는 목소리. 그 장면들은 너무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간이었는데도 그 냄새와 공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유는 장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와 달리 이번에는 기술 전문가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재호였습니다. 35살의 이재호는 사이버 수사대 출신으로 하윤과는 오래전부터 비정기적으로 협업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번 컴퓨터 앞에 앉으면 남들이 지나치는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재호는 서버 기기에 연결된 장비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덮어쓰여진 게 아닙니다. 복구 가능합니다. 하유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재호가 자신의 장비를 연결하고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동안 하유는 상담실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윤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기계 옆 바닥에 아주 작은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파편들이 특정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쪽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튄 형태였습니다. 하유는 그 방향을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시선이 서버 기계의 측면 패널에 닿았습니다. 패널 한 곳이 미세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강한 충격이 내부에서 가해진 흔적이었습니다. 기계 자체에 과부하가 걸렸거나 폭발에 가까운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무렵 이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유는 바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복구된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 기록이었습니다. 서지안이 직접 남긴 메모 형식의 기록이었는데 날짜는 실종 당일로부터 사흘 전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피험자의 기억 신호가 장치를 통해 외부 수신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것은 의도된 설계가 아니다. 기억은 통제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단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기억이 전이된다. 하유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이 전이된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서지안이 누군가에게 남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남긴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실종 사흘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서지안은 사라지기 전에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유는 곧장 박소은에게 연락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소은 측에서는 거절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현재 상태가 불안정해서 외부 면담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당 보호자가 전화를 받았고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다시 연락했습니다. 세 번째 연락에서야 박소은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소은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유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낯선 장면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소은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소은은 서지안과의 마지막 상담 이후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의 기억이 아닌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박소은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저질렀다는 무겁고 짓누르는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소은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유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소은도 자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인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서지안의 장비를 통해 어떤 경로로든 외부로 흘러나온 기억의 잔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의 원본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유는 서지안의 진료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지안이 기억 장비를 처음 실험적으로 적용한 환자는 박소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역으로 추적하자 박소은 이전에 또 다른 피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험자 어라고만 표기되어 있었고 그 세션 날짜는 약 2달 전이었습니다. 서지아는 피험자 어와의 세션에서 이례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기억 신호의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장비가 처리 한계를 넘는 수준의 데이터를 수신했습니다. 그 기억에는 강렬한 감정적 각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서지아는 직접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 옆에 딱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위험. 하윤은 피험자 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안의 사설 상담 기록은 외부에 공개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하윤은 서지안의 대학원 지도 교수였던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노인이었지만 기억력이 또렷했습니다. 교수는 서지안이 최근 들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반년 전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윤이 수사 방향을 다시 정비하던 그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소은이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급격한 불안 상태가 이어지면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소은은 안정을 찾은 상태였지만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신체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윤은 박소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소은은 눈을 반쯤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기억 속 남자. 얼굴을 본 적은 있습니까? 박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하윤은 병원을 나오자마자 유정민을 떠올렸습니다. 서지안의 남편. 의뢰인. 사건 당일 호텔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 하윤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에는 분명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 기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조용히 새로운 수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윤은 또다시 낯선 기억의 파편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발치에는 무언가가 가득 든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끝나는 순간 하윤의 귀에 단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했는데.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식에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 도시가 조용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기억은 박소은의 기억도 아니었습니다. 서지안의 기억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서지안의 장비를 통해 흘러나와 이제는 하윤 자신에게까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상담 도중 그 기억을 받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누군가가 서지안을 침묵시켜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피험자 A. 기억 속 오른손의 흉터. 의뢰인 유정민.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감이 아닌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하윤은 새벽빛이 창으로 스며드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다음 수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실종 신고로부터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하윤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정민이 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는 짧았습니다. 유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님이 수사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찾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의심은 저를 향한 모욕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통화는 끊겼습니다. 하윤은 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뢰가 끊기면 수사 명분도 약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외부 침입이 없다는 결론, 아래 실종 사건으로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윤이 혼자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타인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진실을 향해 그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정민의 과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공개된 기록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정민은 중견 유통기업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사업 확장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는 투자 유치를 시도했으나 잇따라 실패했고 일부 채권자와의 분쟁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상대방 중 한 명이 이후 행방불명 상태라는 사실이 눈에 걸렸습니다. 이름은 김태원이었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의 사업가였고 유정민과 수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가 돌연 연락이 끊겼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사건은 단순 가출로 처리되어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 2년 반 전이었습니다. 하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유정민과 김태원 사이의 금융 거래 기록을 추적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재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식 수사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조용히 설명하자 이재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하윤은 박소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 중인 박소은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은 아직 좋지 않았지만 며칠 전보다는 눈빛이 조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서지한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박소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상담 시작 전에 손을 한번 보셨습니다.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요. 그러다가 뭔가 결심한 것처럼 표정을 고치셨어요. 저는 그냥 피곤하신 줄 알았습니다. 손을 본다는 것. 하윤은 그 묘사를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상기하거나 확인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서지아는 그날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직접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사라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만납시다. 둘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재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금융 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정민은 사업 위기 당시 김태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전형적인 차명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김태원이 사라지기 직전 유정민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소액으로 나누어졌지만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재호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유정민의 차량 이동 기록입니다. 김태원 실종 신고 이틀 전에 경기도 외곽 지역을 2차례 다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여행 기록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정민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지우고 싶을 만큼 선명하게. 그는 아내를 이용했습니다. 서지안이 개발한 기억 재현 장비는 기억을 읽고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정민이 원한 것은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삭제였습니다. 자신의 뇌에서 그 기억을 영구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명목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험자어로서 비공개 세션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안의 장비는 기억을 지우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읽고 재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션 과정에서 유정민의 기억은 장비를 통해 오히려 서지안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서지안은 그 순간 남편의 기억을 직접 받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지안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고 유정민은 아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실종 당일 상담 도중 화상 연결이 끊기기 직전 박소은이 목격한 것은 서지안의 굳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지안의 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측 지인을 통해 현장 재출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하 상담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이 이번에 집중한 곳은 1층 서재였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계단 입구 주변이었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카펫을 손으로 천천히 짚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계단 입구에서 약 2걸음 떨어진 지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카펫 아래 바닥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작은 금속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장갑을 끼고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소형 메모리 드라이브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윤은 이재호에게 곧장 연락했습니다. 드라이브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호에게서 결과가 왔습니다. 드라이브 안에는 2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상이었고 하나는 문서였습니다. 영상은 서지안이 직접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화면 안에 서지안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발견되었다면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둡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영상 속 서지안은 유정민과의 비공개 세션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 아래에는 깊은 피로가 고여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자신이 목격한 기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빈 창고, 유정민과 김태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말. 서지안은 그 기억을 영상 속에서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문서 파일에는 세션 기록과 장비 로그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정민이 피험자어로 세션에 참여한 날짜와 시간, 기억 신호의 전이가 발생한 정확한 시각, 그리고 서지안이 그 이후 자체적으로 수집한 유정민의 행적 정리 자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거나 모른 척하는 대신 증거를 모아 숨겨두었습니다. 하윤은 그 드라이브를 손 안에 쥐고 오래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사라지기 전에 이것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진실만큼은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공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처음으로 조용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낯선 기억의 파편들이 여전히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단순한 공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증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그 흔적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윤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형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지안 실종 사건과 연결된 김태원 실종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드라이브를 확보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윤이 경찰서에 드라이브를 제출한 날 오후였습니다. 담당 형사 최성주는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제출한 자료라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안의 영상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지안의 영상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날짜와 장소와 정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민의 회사 사무실과 자택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정민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태도는 침착했습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 영상도 망상에서 비롯된 허위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진술을 최소화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 밖 벤치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지안의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 물적 증거가 없으면 유정민의 변호인은 계속 허위 주장으로 몰아갈 것이었습니다. 이재호가 확보한 금융 거래 내역과 차량 이동 기록은 정황 증거였습니다. 강력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윤은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서지안이 이미 모든 것을 남겨두었는데도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소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탐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하윤은 곧장 박소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소은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기억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소가 보였습니다. 창고 외벽에 글자가 있었습니다. 숫자 같기도 하고 지명 같기도 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었습니다. 메모지에는 경기도의 한 지역 이름과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유는 그것을 보는 순간 몸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재호가 확보한 유정민의 차량 이동 기록 속 경기도 외곽 지역과 일치했습니다. 하유는 그날 밤 이재호와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폐산업지대였습니다. 오래된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대부분은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하유는 박소은이 적어준 숫자 조합을 단서로 창고 번호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세 번째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외벽에 페인트가 반쯤 지워진 채로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소은이 적어준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창고 문은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경첩이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유는 형사 최성준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존한 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경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감식반이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 바닥 아래에서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흐른 상태였지만 신원 확인에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원이었습니다. 이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해 발견과 함께 유정민의 차량 하부에서 극미량의 흙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양과 동일한 성분이었습니다. 금융 기록과 차량 이동 기록과 유해 발견 위치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정민의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유정민은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분노도 당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지쳐있던 사람이 마침내 주저앉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정민이 체포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유는 서지안의 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였지만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의 행방이었습니다. 유정민이 서지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정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사 최성준이 접견을 통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유정민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접견에서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싸웠습니다. 지안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막으려 했습니다.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지안이 넘어졌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지안은 살아있습니다. 하유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정민은 서지안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그녀를 어딘가에 데려다 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에 데려가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그냥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서지안의 외가 쪽 소유 건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서지안은 작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극도로 탈수되고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맥박은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서지안은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유는 병원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수술실 표시등이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식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지안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면서 하윤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서지안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라이브를 찾으셨군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지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어떤 형태로든 남더라고요. 그 말이 하윤의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유정민은 살인과 시신유기 및
기억 장비의 불법 운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소은은 치료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억이었습니다. 유정민의 기억 잔편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고, 빗속의 골목, 검은 가방. 그 장면들은 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윤은 그것이 평생 자신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윤은 욕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하기 전과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무겁고 더 깊었습니다. 하윤은 오래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지안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윤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공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 아직 꺼내야 할 진실이 있다는 것. 하윤은 거울 앞을 떠났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첫 줄을 썼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실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훨씬 더 넓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기억이 전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내면에 스며든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지안이 개발한 기술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파장은 세 사람의 내면 안에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하윤은 그 파장이 이끄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 한, 사라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범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남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스며든 타인의 흔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일까요?